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2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하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할 건데요. 주요 내용에는 경제활동의 유형과 기본 문제,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희소성과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체제 비교, 그 다음에 경제순환 모형, 그 다음에 생애소득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자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활동과 기본적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배우니까요, 당연히 경제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봐야겠죠. 경제활동이란 생존에 필요한 제한과 서비스를 생산 또는 분배 또는 소비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경제 문제는, 경제활동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생산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치를 늘리는 것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조금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분배란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 소비는 이렇게 만들어낸 이 생산한 결과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활동의 세 가지 경제활동이 조합되면 세 가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도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경제 문제는 요 세 가지 중에 또 다시 무조건 하나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거는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다양한 생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생산한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고요. 이 세 가지 경제 문제는 생산, 분배, 소비라는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면서 조금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경제를 배우는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 선택이란 게 어떤 과정에서 도출이 되는지를 간단한 개념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희소성이란 개념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희소성은 욕구가 무한한데 자원이 부족하다, 욕구와 자원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은 욕구가 무한한데 그걸 충족할 자원도 무한하다면 사실 선택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욕구에 비해서 항상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의 욕구가 최대로 이제 발현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희소성이란 개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고려해야 될 비용에 기회비용이란 것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전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고려해야 되는,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선택과 포기, 가치가 큰 것, 이 세 가지 기준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포기한 것들은 사실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비용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란 개념에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데, 여기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합리적 선택, 편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이게 가장 큰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비용 개념도 생각하고 희소성이라는 개념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 기회비용이란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대안을 쭉 줄을 세운 다음에 무엇이 기회비용인지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기회비용을 정리하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프린트에도 그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혼합경제체제까지 세 가지 경제체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장경제체제하고 계획경제체제만 이야기를 하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적절히 혼합된 것이 혼합경제체제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 문제가 시장 가격을 통해 해결되는 경제 체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장 경제 체제는 사람의 이기심과 가격이라는 두 축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경제 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기심이라는 게 시장을 망치는 게 아니고요. 이 이기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 가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받도록 만들어주는 체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면 반드시 시장 경제 체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효율적인 게 가장 행복하다,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여튼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경제 체제는 아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이 빈부격차 문제나 환경오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경제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경제체제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했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가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였다면 계획경제체제는 국가가 계획하고 명령하는 과정으로 유지되는 경제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획경제체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었고 사람이 모든 정보를 완벽히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효율성과 동기가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의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발전하고 효율적인 경제체제고 계획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를 해결하려고 등장했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보여졌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를 베이스로 해서 계획경제에 어떤 국가가 개입하는 요소들을 일부 섞은 혼합경제체제가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제체제의 비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써먹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다음으로 경제 순환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순환 모형에서는 두 가지의 시장과 주인공의 세 명이 주인공이 나온다 얘기했었습니다. 먼저 시장의 종류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거꾸로 생산 요소 시장이 위에 있었고 생산물 시장이 아래에 있었는데요. 한번 그 그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첫 번째 가게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두 번째 기업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나 또는 화폐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 시장을 보면요.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으로 노동이나 토지, 자본 같은 물건을 넘겨주고요. 물건 잘 보셔야 됩니다. 물건을 넘겨주고요. 이 물건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물건이 흘러 들어가요. 자,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이렇게 임금, 이자, 이윤 같은 돈을 넘길 겁니다. 돈을 화폐를 넘길 거고요.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넘겨준 화폐는 가계로 다시 화폐 형태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폐의 흐름과 물건의 흐름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기업은 새 재화나 서비스, 상품을 생산해서 생산물 시장으로 넘겨줄 겁니다.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로 다시 흘러 들어갈 거고요. 반대로 가게에서 생산물 시장으로는 지출의 형태로 돈이 들어갈 거고요. 이 돈은 판매 수입에 수입의 형태로 기업으로 다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여기 화폐의 흐름과 상품의 흐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이 화폐와 상품의 흐름을 아는 것들이 이 시장 경제 체제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는지를 정리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추가로 이제 지금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과 가게에게 공급해주는 형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주체,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주체, 동시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요소를 구입하는 수요자의 위치,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자세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기업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책임, 기업가 정신, 혁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ESG라는 개념을 조금 얘기했었어요. ESG는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시험에는 ESG란 개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ESG 개념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요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더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회적 책임은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환경이라던가 복지 이런 것들을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뭔가 이전과 다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혁신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요 내용들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에서 생애소득 가설, 생애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생애 주기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여기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곡선이 지출 곡선보다 높은 시기, 이 시기가 저축이 가능한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저축이 나중에 요 노년기에는 다시 지출로 변경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생애로 봤을 때는 장년기층에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벌어놓고 세이브할 수 있는지가 노년기에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애주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니까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게임을 통해서도 한번 정리했었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산이란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자산의 종류에는 예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이 있고요. 이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란 개념이 우리 놓치기 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산 종류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것들이 특히 예적금과 주식, 채권 요 세 가지는 많이 비교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적금과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수익, 유동성은 높은 대신에 수익성이 조금 낮은 편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조금 높은 대신에 안전성과 유동성이 예적금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별 특징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선호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작업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더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원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아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희소성이나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순환 모형,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로 이어지는 이 모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때는 여기에다가 무역을 하는 외국까지 넣어서 주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준비하실 때는 그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체제별 특징과 한계점에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특히 시장경제체제에서
가격이라는 친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